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행복은 현실에서 기대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현재의 삶을 잘 꾸리고 온전히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나 스스로를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튼튼한 가지들이 멋지게 뻗어 나왔고 푸른 잎들이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경 써야 할 뿌리에는 공을 들이지 않았더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해지며 심지어 번아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최고의 성과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던 이 책의 작가 브래드 스털버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과 전문가였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성과 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고민하던 그가 내린 결론은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오래가는 행복을 누리며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겪고 느끼며 깨달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인생 전환법.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 성별, 직업,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병적일 만큼 자신을 혹사하고 속도를 늦추지 못하며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울, 강박, 불안, 초조, 산만, 무기력, 번아웃, 부정적인 충동과 중독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는 높은 가지들을 걱정하느라 역량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그만두고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기르는 데 집중하면 어떨까요? 뿌리가 튼튼하면 삶의 변덕스러운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안착은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입니다. 정직과 용기, 온전함이 들어찬 저장소이자 오래도록 유지되는 성과와 안정감, 성취의 밑바탕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오래가는 행복을 누리려면 삶의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그리며 흥분하기보다 현재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죽도록 노력만 하는 것은 그만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만두고 단단한 바탕을 일구는 데 집중합시다. 사람은 안착해 있을 때 진정으로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만 보고 생활했는데 막상 경기가 끝나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놈의 경기에서 이기고도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만 더 편안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들도 모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순간은 순간일 뿐 원하는 만큼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보다는 삶의 변덕에 이리저리 시달리며 쉴 새 없이 다음을 쫓아가는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훨씬 많죠. 그들은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많은 뉴스와 의미 없는 분주하기만 한 일들, 이메일과 SNS 알림, 그리고 다음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면 붕 뜬 상태와 불안한 상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고 만답니다. 쉬지 않고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은 아님을 알지만 일을 내려놓고 보면 어김없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럴 때 남자들은 완벽한 천하무적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만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계속 미끄러지기 일쑤라고 말하고요. 나는 이런 상태를 영웅적 개인주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란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경쟁을 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는 측정할 수 있는 결과만이 성공을 판가름한다는 편협한 믿음과 결합하곤 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결승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빠져 겉으로는 용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항상 병든 채 생활해야 합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자신을 굳건하고 온전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갈망이 더 강렬해졌죠. 영웅적 개인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더 잘 해내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삶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손쓸 수 없이 공고해진 영웅적 개인주의는 기껏해야 결핍감만 남기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죠. 이런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 역시 영웅적 개인주의를 안고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최근의 성과 과학에서는 어떤 종류든지 꾸준히 성공을 경험하려면 건강과 안정감,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견고한 토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탕이 없으면 반짝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결국 겨우 몇 년 안에 실패와 번아웃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성과는 좋지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안착에 힘쓰는 일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착이라는 바탕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곤 합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시뿐인 높은 지위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 하는 대신 제대로 안착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도교 사상가 노자는 세상의 풍파가 계속되더라도 단단히 안착해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갈망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13세기의 기독교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흔들림 없이 안착할 때 진정한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대한 집중은 효과적인 행동을 낳고 효과적인 행동은 다시 내면에 대한 집중을 낳는다. 그럴 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다. 깊고 묵직하게 안착할수록 높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명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현명한 행동은 사람의 기본 반응 방식인 무의식적 행동과 큰 차이가 있어요. 무의식적 행동은 성급하고 경솔하지만 현명한 행동은 신중하고 사려 깊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행동의 바탕은 내면의 힘, 즉 안착이기 때문이죠.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삶의 과정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며 지금 선 자리에 굳게 안착할 때 행복과 성취감, 안정감, 지속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 집중, 인내, 취약성, 깊은 유대, 움직임으로 말하는 이 원리들에 집중할 때 단단하고 확고하게 안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받아들인다. 안착의 첫 번째 원리는 수용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발전을 경험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수용은 지금의 행복과 성과만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적 변화도 끌어내는 열쇠예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칼 로저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주제로 수십 년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가장 뼈아픈 사실을 담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말 재미있는 역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포기, 안주, 방관, 안일 같은 말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용은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해요.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어도 그 안에 머무를 만큼 편안하게 느낄 때만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현명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과 현실의 차이는 앞으로 상황을 개선할 생산적인 행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지금 당장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베이스캠프의 설립자 겸 CEO로 직업에 대한 만족을 주제로 많은 글을 쓴 제이슨 프라이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에는 종일 머릿속에 기대치를 정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상상 속 현실과 진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건 힘들고 피곤한 일이다. 그럴 때면 대개 무언가를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 이 말의 요지는 기대치를 항상 낮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최적점 과제를 찾는 것은 성장과 성취의 가장 큰 핵심이죠.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훌륭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는 깊이 집중하며 현실을 수용해야 해요. 그리고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이 만족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만 원하는 변화를 끌어낼 현명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죠. 신화와 진짜 영웅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영웅들이 겪는 기이한 어려움의 핵심은 현실에 존재하는 삶이 우리가 머리로 바라는 삶에 좀처럼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캠벨은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삶의 여정 중 어느 시점이 되면 현실과 기대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영웅이 될 인물은 한동안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본질적으로 수용을 실천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확실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웅이 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집중. 주의력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온전히 몰입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더 많은 것을 더 열정적으로 더 우월하게 해내야 한다는 영웅적 개인주의를 찬양하며 최적화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감탄하고 생산성을 극찬하며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부터 몇 시간을 자는지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하려고 하죠. 이는 합리적인 욕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믿음과 달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와 로봇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피로를 모르죠. 집중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오락가락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 참견하며 모든 걸 해내려고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산만하기만 할 뿐 삶을 통제하는 것은 글러버린 일로 보이죠. 우리는 속도와 양을 강조하며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깊이 집중하지 않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해내려는 영웅적 개인주의의 헛된 노력은 몸과 마음의 멀티태스킹에서 흔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할 때 2배를 해치운다고 생각하지만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기껏해야 절반 정도를 해낸다고 해요. 그럴 때 결과의 질은 물론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까지 떨어지고요.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서는 멀티태스킹에서 비롯된 산만함이 지속된 뒤에는 IQ가 10%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마초 흡연 후보다 2배 이상 낮고 밤샘 후와 비슷한 수치예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좋은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성과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면 정신건강은 치명상을 입죠.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잡념에 빠져 있을 때보다 온전히 집중할 때 행복감과 만족감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반면 마음이 산만할수록 불안과 불만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정말 무서운 건 사람들은 보통 삶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집중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조각난 집중력은 점점 더 우리의 기본 수행 방식이 되어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평균 47%를 눈앞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데 쓴다고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다듬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뒤처질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일지 모릅니다. 계획과 전략에만 힘쓰고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말 거예요. 안착의 2번째 원리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내 앞에 놓인 것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집중하면 마음이 한 곳에 모여 힘과 안정감이 생기죠. 의식적으로 집중을 연습하면 개인적인 영역과 일의 영역이 모두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내. 참고 견디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안착의 3번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서두르고 조급해하며 급한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려 장기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럴 때 안정감과 힘을 얻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죠. 2014년 샬럿츠빌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은 최근 들어 유독 사람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은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 학부생과 지역 주민 수백 명을 모집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했어요. 참가자들은 15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빈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은 모두 따로 보관되었죠. 윌슨은 참가자들에게 15분 동안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강한 전류로 자신에게 충격을 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어요. 남성의 67%와 여성의 25%가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쪽보다 제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마조이스트가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실험 전에는 모든 참가자가 돈을 내고서라도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일은 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딱 15분 동안이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일이 시작되자 대다수 남성과 제법 많은 여성이 차라리 자기 몸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윌슨의 가설은 옳았어요. 이 연구의 결과에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싫어하고 기다림을 힘겨워한다는 사실이 잘 나타났죠. 실험 참가자들이 기다림을 피할 셈으로 고통을 선택했다니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 나타난 일반적인 주제는 그다지 놀랍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당장의 결과를 강조하니까요. 속전속결 백전백승을 약속하는 갖가지 장사 속에 끊임없이 주머니를 열죠.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즉각적인 부와 건강, 행복을 갈망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수명에 집착해요.
여기서 모수는 마법 같은 약 한 알과 다이어트 식단, 비장의 무기와 즉효약을 통해 그 일이 당장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2006년 포레스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웹페이지 로딩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시간은 4초 미만이었습니다. 3년 뒤에는 그 시간이 2초로 줄었고요. 2012년에 구글 엔지니어들이 알아낸 것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로딩 시간은 5분의 2초, 즉 눈 깜짝할 만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모로 보든 이 추세는 완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인터넷의 광범위한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본 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쓴 니콜라스 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인해 자극의 강도가 세지고 새로운 것들이 더 빠르게 쏟아져 나오면 우리는 그 속도에 적응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자극이 전혀 없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극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인내심을 기르면 광적인 에너지와 불안감에 사로잡힐 상황에서 보호막이 생겨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며 자꾸만 경로를 바꾸고 싶은 유혹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을 때도 안정감 있고 진중하게 상황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상황이 알아서 전개되도록 물러설 시점을 파악할 힘이 생겨요. 취약성. 약한 면을 인정하면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긴다. 안착의 네 번째 원리는 취약성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약점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내 모습과 직면해야 할 때조차 나와 남에게 정직해지는 것을 말해요. 불교, 스토아 학파, 도교 같은 고대의 지혜에서는 오랫동안 취약성을 가르쳤어요. 이들 전통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에 마음을 열고 내면의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 나를 더 온전히 알고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 가깝고 돈독해질 수 있다고 했죠. 13세기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남에게 터놓을 때 사람은 더 굳건하게 안착할 수 있어요. 취약성은 틈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틈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적당할 때 드러내야 채울 수 있는 거죠. 모든 내면의 감정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있고 강하기는커녕 무너져 버릴 듯한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괴로운 일일지 몰라요.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인 브레네 브라운은 저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연구해서 2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다뤘지만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고 용기를 발휘한 예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 위험, 불확실, 감정적 노출을 감수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브라운에 따르면 내 취약한 면면과 익숙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갈수록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진다고 해요. 브라운의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끌어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관계가 돈독해지며 연민을 끌어낼 수 있음이 드러났죠. 혁신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럴 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더불어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적어도 성취감 가득한 삶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죠. 몇 해 전 시인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화이트의 강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연장을 떠날 무렵 내 노트에는 다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마음 쓰는 것이 나를 취약하게 한다. 내가 마음 쓰는 것이 내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사람, 일, 일상의 활동 등 무엇에든 마음을 쓴다는 것.
정말로 진지하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고 늘 변해요. 자녀가 떠나고 몸은 늙어가고 떠밀리듯 은퇴할 날이 옵니다. 경기에서 지고 프로젝트는 수포가 되며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2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암에 걸리고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는 세상을 뜹니다. 삶은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흔히 택하는 방식은 마음을 거두는 거예요. 전부를 내주는 대신 일부만 겨우 내놓거나 가슴에 담장을 둘러 내면과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통증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기쁨마저 없고 풍요로운 많은 것을 놓치고 말아요. 풍성한 삶에는 취약한 면면이 필요합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취약성은 나약함이나 잠시 지나가는 불편함, 없어도 괜찮은 그 무엇이 아니다. 취약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저변에 늘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흐름이다. 취약성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은 본성의 정수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어렵더라도 달아나기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나에게서 낯설게 느끼던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내 전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내 전부를 알면 내 전부를 믿을 수 있어요. 진정한 힘과 신뢰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유대,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안착의 5번째 원리는 깊은 유대입니다. 생산성, 효율성, 최적화를 향한 영웅적 개인주의의 쉴 틈 없는 추진력은 타인, 종교, 직장, 친지 등 소속감을 주는 대상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유대감은 개개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역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우리 종이 가진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죠. 수천 년 전 너른 초원에서는 똘똘 뭉친 영장류 및 초기 인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홀로 생활했던 초기 인류는 포식자에 붙잡히거나 기근이 닥치면 굶주려야 할 위험이 훨씬 컸어요. 그러나 집단 안에서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며 자원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유대감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이점이 됩니다. 2003년 UCLA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암컷 개코 원숭이가 무리에 대해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고 협조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따라 해당 암컷이 낳은 새끼의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 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나온 연구에서는 어미가 무리와 끈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의 수명도 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무리에서 고립된 개코 원숭이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행동을 자주 보였죠. 이러한 사실을 모두 고려하면 유대감과 소속감은 있으면 좋은 것이나 삶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본질의 핵심이며 우리는 이것들을 원동력 삼아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생활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겸 사회학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1941년에 나온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없이 고립됐다는 느낌은 정신적 붕괴로 이어진다. 신체적 굶주림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프롬은 관계성이 주로 물리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 형성과 물리적 접촉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여러 일을 혼자 지낼 수 있지만 그러는 동안 생각, 가치, 사회의 시스템 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역시 교감과 소속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타인에 둘러싸여 생활하지만 철저히 고립된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한다. 운동,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몸을 움직인다. 안착의 6번째 원리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몸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전반적인 안정감과 힘, 안정감을 길러줘요. 움직임, 곧 운동은 복잡하고 거창할 필요 없으며 몸을 움직일 때 나이, 성별, 체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많은 이점을 손에 쥘 수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위 효율적이라는 미명하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만성질병과 정신질환, 번아웃까지도 느는 추세예요. 운동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운동, 곧 움직임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정감의 지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착의 다른 원리들에 힘을 실어주지요. 운동을 하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몸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발전에 이르는 더딘 길에서 인내하고 꾸준히 걸음을 내디딜 줄 알게 되죠. 스스로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실패를 무릅쓰면서 취약성을 숨기지 않는 법도 깨우치게 됩니다. 움직임 그리고 운동은 깊은 유대를 쌓고 관계를 맺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기도 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어디에 있든지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안착은 곧 움직임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늘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나의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책을 읽으며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나를 몰아붙이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게만 하면 당연히 무리가 오고 쓰러지겠죠. 그 전에 체력을 충분히 키워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 부분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내가 된다라는 말이 참 근사하게 들리네요.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근사한 나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새해에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길이 단순한 성공이 아닌 단단해진 내가 오래도록 평안하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